연준이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네. 보일 때에 네. 왔다에서 이제 갔다로 이렇게 갈 때에 왔다 갔다. 큰 지금 영향을 간답니까? 갔다죠.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냐 아니냐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그 잭슨 홀 때는 방향성을 바꾸는 결정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데이터가 높게 나왔고 시장이 그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으니 고용시장에 큰 타격이 없다는 건 침체가 안 오거나 얕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그 생각을 바꿀 그런 게 보이지가 않는다.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했던 이야기가 2월에 나온 그 1월 데이터는 이례적으로 따뜻했던 날씨의 영향도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파월 의장도 또 간밤에는 맞아요. 네, 했습니다. 이번에 나올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조일츠부터 해서 이제 네네. 나오게 되는데 조금 희망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결국은 모든 게 그냥 다시 데이터에 의존된다. 네, 86번가 정광훈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침에 우리 유사남님도 하고 조금 이제 파월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저희가 조금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금 못 다룬 게 진짜 105가 됐네요. 이 105가 됐다는 의미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그 지금 장단기 금리 차이가 역대급으로 벌어진 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는 합니다. 네. 지금 근데 점점 더 벌어져 가다 보니까는 뭐 정말 이 정도도 될까? 근데 더 벌어지고 정말 네. 이 정도도 될까? 네. 이렇게 계속 가고 예, 있는 예.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일단은 그 침체에 대해 가지고서 그 정도로 이게 시그널이 일단 그 채권 시장에서는 분명히 일단은 나오고 있는 거는 분명하다. 그걸 일단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는 저도 뭐 침체가 운 좋으면 피해가고 아니면 약계로 끝나고라고 하지만은 그 정도로 지금 채권 시장이 보내주고 있는 시그널 자체는 여전히 침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의 경우에는 좀 우리가 독특한 상황에 있다라는 것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 하면은 그 이제 장단기 금리 차이가 단순히 이제 향후에 침체가 그러니까는 장단기 금리 차이가 더 많이 벌어졌다고 해서 향후에 더 깊은 침체가 오는 거를 예견하는 거는 과거 데이터를 보면 아니었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은 그 우리가 금융위기 겪기 직전이었죠. 그때 당시가 사실은 침체로서는 아주 컸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2년물, 10년물의 금리 역전이라는 것은 10에서 20bp 정도 차이밖에는 나지 않았었거든요. 뭐 지금 기준으로 보면 뭐 없는 거네요. 네. 네. 근데 이게 크게 나는 경우는 언제냐라고 하면 인플레가 올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플레가 올 때는 아무래도 그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크게 올릴 수밖에 없고 정책 인위적으로? 금리를. 네네. 네. 그러면 장기 금리는 근데 뭐 10년물 같은 경우는 10년 내내 그 정도의 정책 금리를 가져가지 못할 테니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보다는 좀 많이 낮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역전이 크게 일어났던 경우들은 공통적으로 인플레가 동반이 되었었던 큰 인플레가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은 인플레가 동반된 시기이다 보니 차이가 많이 나는 거다. 그래서 폭에는 사실은 너무 많은 의미를 안 두셔도 되고 근데 이게 계속되고 있고 심화되고 있다는 건 어쨌든 침체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네. 그렇게로 저는 뭐 해석하는 그렇네요. 거가 싶습니다. 침체는 좀 정리해 보면 침체를 이렇게 예상하는 거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단기 금리가 높은 것이고 그리고 장기 쪽은 야 10년 동안 5% 어떻게 가겠어 이렇게 지금 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패드워치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 3월 FOMC에서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지금 높아졌고 시장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그렇게 진행이 될까요? 연준이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네. 보일 때에 네. 네. 그러면은 왔다에서 이제 갔다로 이렇게 갈 때에 왔다 갔다. 그게 어느 정도의 지금 영향을 간답니까? 갔다죠. 네. 그거를 미칠 것이냐를 네. 이제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뭐 어찌 보면은 그래서 이것이 과연 기존의 아이디어를 희석시킬 만한 깨트릴 만한 정도 수준이냐인데 예.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비교가 되는 것이 지난 8월 달에 잭슨 홀 연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당시는 어떠냐 하면은 뭐 소위 말해서 증시가 훅 빠졌다가 좀 반등을 하려고 하는데 그 희망을 아예 꺾어버렸었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 파월 의장이 나는 엄청난 매파다, 나는 폴볼커다라는 거를 보여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시장 반응을 보시면은 뭐 증시는 다 3% 이상 빠졌었고요 그날. 네. 그리고 그때에는 뭐 당연히 향후에 대한 금리 예측
이제 시장에서 하는 경로도 올라갔고 단기금리뿐만 아니라 10년물 금리하고도 전부 다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네, 오히려 더 많이 올랐죠 그때 10년 네, 금리는. 네.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뒤에 하락장이 좀 나왔었죠. 네. 그러니까 그것은 그 전에 한두 달 나온 증시 반등은 정말로 베어마켓 랠리에 불과했다라는 네. 거를 그때 콕 찍어 보여줬는데 네. 근데 이번은 그렇게까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금리를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로 봐가지고서 예상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최종 금리에 대한 것 12월 점도표보다 좀 더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음 회의에서의 금리 인상 폭도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지금보다 예상보다 보폭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한 건데 근데 뭐 앞서도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셨겠지만은 이 다른 또 이제 뒤에 그 Q&A 하는 측면에서는 이걸 희석시킬 만한 발언들도 여러 가지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와 같은 모습은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잭슨홀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네. 네. 시장 그때는 반응도 생각해 보면 네, 뭐 네. 하락폭도 1.5% 사실 많이 빠진 건데 요즘 뭐 그러게요. 많이 빠지니까 금요일 날 그냥 별 뉴스 없이 2%도 올랐으니까 그거 토해냈다 그 정도. 예. 네, 그래서 그 이제 이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냐 아니냐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잭슨홀 때는 방향성을 바꾸는 결정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일단 데이터가 높게 나왔고 시장이 그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으니 혹시나 여기에서 뭐 비둘기적인 멘트를 하면 오히려 그게 잘못 반응이 일어나면 인플레를 잡으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반응은 해야 되겠다라는 게 지금과 같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은 어쨌든 감속은 했거든요. 75bp 인상에서 감속은 해왔고 그러다 보면은 그 기조를 바꾸는 정도의 어제 정도는 멘트였냐 아니었다. 하면 그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파월이 그동안 한 1개월 동안 워낙 그 경제 지표가 인플레이션이 좀 안 내려가는 쪽으로 나오니까 이런 얘기를 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말을 하니까 지금 시장이 반응을 하잖아요. 특히 뭐 네네. 2년짜리 금리는 2월에 4.05였어요. 그렇죠? FOMC 끝날 때 지금 5점 5%. 어떻게 한 달 사이에 오르도록 1%를 네. 오르니까 1% 오르니까 페드워치가 저렇게 다 변한 게 하나도 안 이상하죠. 거기가 1% 변했으니까. 그런데 또 불구하고 시장은 그래도 나쁘게는 봤네요. 말을 좀 헷갈리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네. 저는 그게 느껴진 게 장기금리 쪽에서는 네. 어쨌든 그냥 변화가 없었다라는 게 이번에 가장 큰 차이가 일단 나타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그때 하고 그러니까는 경제 상황이 좀 변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은 뭐 가령 예를 들면은 이제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 네. 당시는 뭐 잭슨홀 때하고 그러니까 작년 네. 하반기하고 비교합니다. 네. 계속해서 모든 경제 지표가 내려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선행 지표 중에는 반등하는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뭐 인플레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덜 떨어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은 어쨌든 피크아웃을 하는데 노동 시장에서는 크게 타격이 없는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 한번 희망을 가져봄직한 거죠. 우리가 긴축도 잘해내고 그 다음에 고용 시장에 큰 타격이 없다는 건 사실은 동의 이제 똑같은 말로 바꿔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침체가 안 오거나 얕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생각을 바꿀 그런 게 보이지가 않는다. 이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보시면은 그 뭐 네.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했던 이야기가 2월에 나온 그 1월 데이터는 이례적으로 따뜻했던 날씨의 영향도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파월 의장도 또 맞아요. 간밤에는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일단은 이번에 나올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앞으로 이제 오늘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졸츠부터 해서 이제 네네. 나오게 되는데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조금 희망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모든 게 그냥 다시 데이터에 의존된다 이렇게 네,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다만 근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피크아웃을 했다라는 네. 게 연준 입장에서는 뭐 이제 작년 8월 같은 모습은 안 보여도 되는 네. 그런 이제 여지를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니까 꼭 예전부터 꼭 뭐 저는 무슨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장기물 금리하고 외환 쪽이 항상 비슷하게 움직이면서 작년 10월에 우리 난리칠 때 그래도 시장이 이렇게 완전히 그냥 끝으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약간 돌려줄 때 제일 먼저 외환 시장 움직이고
장기물이 안정되고 그러면서 시작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사실 2년짜리 금리를 보면 그때보다 더 높거든요. 더 높고 사실 뭐 난리가 나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장기물이 뭐 꿈쩍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아, 뭐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 이렇게 보는 것 같으니까 진짜 시장이 어느 쪽 장단에 진짜 춤을 춰야 되는지 좀 어려워졌습니다. 네. 아니 앞서서 대표님께서는 파월 의장이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봐가면서 멘트를 조정해서 하는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근데 네. 단순한 제 입장에서는 디스인플레이션 얘기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말을 이렇게까지 계속 조를 왔다 맞아요. 갔다 해도 돼? 이런 생각도 솔직히 진짜 하거든요.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 부분이 이제 그래서 연준에서 지금 강조를 하는 게 3단계인 것 같아요. 네. 긴축에서 3단계가 인플레가 높게 나올 때는 일단 첫 번째 단계는 엄청 빠른 보폭으로 금리를 인상해 나가서 높은 인플레에 대응하는 단계가 네. 있을 것이고요. 이때는 이 과정에서 정말로 뭐 이건 가격이 이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물가가 네.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 과정에서 만약에 뭐 침체가 오는 거는 정말 어쩔 수 없다. 네. 인데 그 뒤에 어느 정도까지 뭐 밀린 숙제를 하고 나면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죠. 여기에서부터는 최종 금리가 얼마냐를 찾아가는 과정인데 이 과정은 굉장히 오락가락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어디로 본인들도 어디까지 올려야 될지도 정확하지가 않고 그 과정에서 가속 감속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정확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근데 확실한 거는 1단계는 지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가 오히려 조금 말씀해 주신 오락가락 혹은 뭐 인플레 같은 것도 내려갈 때에 그 울퉁불퉁하게 나온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종료를 하고 그걸 얼마나 오래 끌고 갈지에 대한 얘기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지금 1단계에서 2단계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말씀이 저는 뭐 굉장히 와닿습니다. 1단계는 그냥 잘 모르겠으니까 올리고 보자. 그냥 막 올린 거잖아요. 뭐 50이든 75든 뭐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리고 그러니까 경제를 완전히 부서뜨리지 않을 정도로 막 올리고 지금은 야 이거 어디서 멈춰야 돼. 그러니까 오락가락 더 할 수밖에 없다. 사실 전에 막 올릴 때는 사실 내가 봐도 되게 쉬워요. 맥시멈으로 올리면 되니까. 네, 올릴 네. 수 있을 만큼 맥시멈으로 올리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맥시멈으로 올렸다가 잘못하면 내려야 될 판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긴 하네요. 네. 간밤에 발언들을 또 보면 여러 군데에서 여전히 그 물가 2% 얘기가 좀 보여서 여전히 연준은 2%대 이 물가 목표에 좀 집착을 하고 있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거는 정말로 2%대까지 내려갈 때까지 잡겠다 이런 의지일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2%가 2%로 내려갈 것으로 확실한 증거가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긴축은 끝이 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가진 않아도 내려갈 것 같다고 예상만 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 물가 목표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2%보다 높으면 계속 긴축적이냐? 그것은 절대 아니다.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연준 입장에서 계속 지금 누가 봐도 2% 가는 건 좀 오래 걸릴 것 그렇죠. 같거든요. 네. 그런데도 2%를 계속 얘기하니까 일각에서는 뭐 3%로 목표를 아예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네네.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높은 물가 상황에서 올리게 되면 그런 식으로 이제 기준을 바꾸게 되면 이게 오히려 더 올라갈까 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신호를 줄까봐 네. 그런 것이고 오히려 나중에 물가가 잡히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정말로 그때 갑자기 정말로 뜬금없는 타이밍에 사실은 3%로 이제는 뭐 사실 그 이 코로나 전에는 2.5에서 3%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럼 2.5에서 3%로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물가가 이제 대중이 여기기에 잡혔다라고 생각할 때 할 수 있는 것이지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렇게 그 기준을 바꾸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런 점들은 여러 중앙은행들에서 공통적으로 한국은행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맞아요. 합니다. 예, 그러니까 2%는 절대적으로 거기에 도달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게 얼마 전에 한 2주쯤 됐나요? 저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누군가 완전히 쌩 깠잖아요. 2% 그거 건드리지도 말라고 누가 그랬죠? 부의장인가? 네, 최근에 예. 연준 인사들이 다 예. 3%에 대한 질문을 받을 예, 때 예. 동일한 리액션을 예.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